25편 설마가 사람 잡는다. 기아그룹의 부도 방지 협약 신청. 그것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둑이 무너지고 있음을 알리는 쩍하는 파열음 그 자체였다. 퀀텀 펀드 사무실의 공기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 태국과 인도네시아를 무너뜨릴 때의 그 가볍고 탐욕스럽던 흥분은 사라졌다. 대신 더 크고 위험한 사냥감을 마주한 맹수들의 묵직한 긴장감이 사무실을 지배했다. 한보, 그리고 기아, 대한민국 재계 서열 14위와 8위가 불과 반년도 안 되는 사이에 연달아 쓰러졌다. 맙소사, 저 나라는 대체. 한 매니저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중얼거렸다. 그들은 즉시 대한민국의 모든 데이터를 다시 꺼내들었다. 그들은 조지 소로스의 지시가 있기 전부터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이 괴물들에게 조국이니 감정이니 하는 것은 없었다. 오직 피냄새, 즉 돈 냄새만이 그들을 움직이게 할 뿐이었다. 부채 비율 700%. 이게 기업이라고. 한보 때 대마불사라며 은행들을 쥐어짜서 살리려 하더니 기아까지 똑같은 짓을 하고 있군. 저러다간 은행들까지 모조리 동반 파산이다. 저 정부는 경제의 기본 원리도 모르는 건가. 김종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맹수들의 흥분된 속삭임을 들으며 홀로 창밖을 바라봤다. 그의 머릿속은 지옥처럼 들끓었다. 김종영 위 자아가 필사적으로 외치고 있었다. 아닐 거야. 설마. 그는 자신을, 아니 자신의 조국을 애써 변호하려 했다. 기아는 다르다. 한보는 부패했지만 기아는 자존심이다. 어떻게든 살려낼 거다. 정부가 저렇게 말하지 않는가. 대마불사. 큰 말은 죽지 않는다. 그는 1997년에 김종영이 겪었던 그 참상을 떠올리려 했었지만 5년의 공백은 그 기억마저도 안개 속에 가둬버린 듯했다. 그는 오직 설마 저렇게까지 무너지겠어. 라는 막연한 불안감과 희망의 경계선에 서 있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 김종영이었던 시절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다. 그는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 조국의 좋은 뉴스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아직은 괜찮다는 증거, 펀더멘털은 튼튼하다는 증거. 그는 모니터에 대한민국 증권시장과 뉴스 채널을 다시 띄웠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공포 그 자체였다. 국제신용평가기관, 대한민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 검토, 기아 사태 충격, 원화 가치 연일 폭락, 외국인 투자 자금, 설물처럼 빠져나가, 주가 방어선 붕괴. 그가 태국에서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일으켰던 그 재앙. 그것과 똑같은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그가에서 다를 것이라고 믿었던 조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아니, 빚의 규모로만 보면 훨씬 더 심각했다. 설마라는 마지막 희망의 끈이 시시각각 날아드는 뉴스의 칼날에 끊어지고 있었다. 그때 스탠리 드러큰밀러가 그의 집무실 문을 노크도 없이 열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극도로 흥분해 있었다. 보스, 믿을 수 없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무언가. 종영의 목소리는 이미 죽은 사람처럼 메마르게 갈라져 나왔다.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입니다. 스탠리는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다. 그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수치는 300억 달러입니다. 태국이 무너질 때와 비슷한 수준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동안 한국은 어느 정도 버틸 체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들어온 정보에 따르면 그 300억 달러는 가짜입니다. 스탠리가 그래프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그들은 해외 은행에 예치된 자국 은행들의 예금까지 모조리 포함시켜서 외환보유고를 부풀렸습니다. 당장 동원할 수 있는 진짜 실타는 100억 달러도 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종영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100억 달러. 그것은 퀀텀 펀드가 마음만 먹으면 하룻밤에도 태워버릴 수 있는 돈이었다. 그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었다. 자신들의 금고가 텅 비었으면서도 금고가 가득 찼다고 허세를 부리고 있었다. 설마, 그 마지막 희망의 조각이, 설마라는 그 어리석은 믿음이 스탠리가 가져온 100억 달러라는 데이터 앞에서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불안감이 현실이 되었다. 아니, 현실은 그의 막연한 불안감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그의 조국은, 그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그 나라는 속부터 골마 터져서 가벼운 충격에도 무너져 내릴 준비가 되어 있는 거대한 환자였다. 그리고 그 환자에게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방아쇠를 지금 자신이 쥐고 있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 김종영은 그제야 아버지의 말을 깨달았다. 그 설마라는 희망이 지금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26편 타깃이 된 조국. 기아 사태와 대한민국 정부의 어리석은 대응, 그리고 결정타가 된 가짜 외환보유고 정보. 이 세 가지 요소가 퀀텀 펀드라는 거대한 전쟁 기계를 움직일 마지막 명분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퀀텀 펀드의 핵심 멤버들이 모두 소집되었다.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무거운 긴장감이 회의실을 감쌌다. 태국은 전체 요리였고 인도네시아는 스프였다. 이제 그들의 앞에는 위험하지만 기름기가 가득한 메인 요리가 올라올 차례였다. 김종영은 주재석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내면에서는 더 이상 김종영 위철규가 들리지 않았다. 어젯밤 설마가 깨지는 순간 그의 감정은 산산조각 났다가 차가운 이성으로 재조립되었다. 소로스 위 자아가 위성과 감정에 빠져 허우적대던 김종영 위 자아를 완전히 집어삼킨 것이다. 그는 이제 완벽한 조지 소로스였다. 그의 조국은 없었다. 오직 시장과 숫자, 그리고 먹잇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시작하지. 종영의 차가운 목소리에 스탠리 드러큰밀러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거대한 화면에는 대한민국의 지도가 떠올랐고 그 옆으로 처참한 데이터들이 나열되기 시작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스탠리는 더 이상 흥분하지 않았다. 오히려 냉혹할 정도로 차분했다. 우리는 그동안 아시아의 호랑이들 중 대한민국은 그나마 체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면을 가리켰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첫째, 부채 비율. 화면에 한보와 기아를 포함한 상위 재벌들의 부채 비율이 떴다. 평균 500%. 인류 역사상 이런 식으로 성장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성장이 아니라 빚으로 쌓아 올린 거대한 거품입니다. 둘째, 정부의 무능. 스탠리는 기아 사태를 언급했다. 그들은 썩은 환부를 도려낼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썩은 부위를 살리기 위해 건강한 은행들까지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대마불사라는 낡은 신화에 사로잡혀 시장 전체를 침몰시키고 있습니다. 회의실에 앉은 괴물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완벽한 매도 신호였다. 셋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 스탠리는 외환보 요구 데이터를 띄웠다. 그들의 실타는 바닥났습니다. 공식 발표 수치의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탠리는 잠시 숨을 골랐다. 여러분, 태국은 왜 무너졌습니까? 외환보 요구가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왜 무너졌습니까? 갚을 수 없는 단기 외채 때문입니다. 그는 종영을 바라보며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 두 나라의 약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훨씬 더 거대한 규모로 말입니다. 한 매니저가 손을 들었다. 하지만 위험 부담도 큽니다. 대한민국은 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경제 규모입니다. 그들이 만약 버텨낸다면 버틸 수 없습니다. 스탠리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단기 외채 만기 연장입니다. 전 세계 은행들이 계속해서 돈을 빌려주어야만 연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보와 기아가 무너진 지금 누가 저 시한폭탄의 돈을 더 빌려주겠습니까?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이미 등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종영에게로 향했다. 모든 분석은 끝났다. 데이터는 명확하게 죽음을 가리키고 있었다.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스탠리가 말했다. 저들이 숨기고 있는 가짜 외환보 요구 위 실체를 시장에 드러내고 그들의 마지막 숨통인 원화 위 가치를 무너뜨리면 됩니다. 그들은 태국보다 훨씬 더 빠르고 처참하게 붕괴할 것입니다. 스탠리는 종영을 바라보며 마지막 확인을 구했다. 보스,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목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온 아시아 위기의 마지막이자 가장 거대한 도미노입니다. 그는 화면에 떠있는 한반도 지도를 가리켰다. 다음은 코리아입니다.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종영의 입에 집중되었다. 종영은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다. 그의 눈동자에는 김종영 위 고뇌 따위는 한 줄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사냥감의 목덜미를 물기 직전인 포식자의 냉혹한 빛만이 감돌았다. 그는 나직하게 그러나 회의실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좋다. 작전명 코리아 멜트다운. 지금부터 대한민국에 대한 모든 포지션을 준비해라. 타깃은 조국이 되었다. 27편 멈춰. 지금부터 대한민국에 대한 모든 포지션을 준비해라. 김종영의 아니 조지 소로스의 차가운 명령이 회의실을 지배했다. 스탠리 드러큰밀러와 펀드의 괴물들은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다음 사냥에서 얻을 수십억 달러의 수익이 어른거렸다. 그들은 즉각적인 실행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려 했다. 잠깐, 바로 그때였다. 방금 전 그토록 냉혹한 명령을 내렸던 보스의 입에서 전혀 다른 톤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것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보스, 스탠리가 위한 표정으로 그를 돌아봤다. 회의는 중단한다. 지금 당장. 네, 하지만 보스, 지금이 가장. 스탠리는 당황했다. 모든 분석이 끝났고 공격 타이밍을 잡아야 할 이 결정적인 순간의 중단이라니. 나가. 종영은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관자놀이를 세게 누르며 마치 지독한 고통을 참아내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전부 나가라고 했다. 우두머리에 알 수 없는 분노에 맹수들은 감히 반항하지 못했다. 그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찜찜한 표정으로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스탠리가 마지막으로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종영은 손을 휘저어 그마저도 쫓아냈다. 쾅! 육중한 문이 닫히고 그는 거대한 집무실에 홀로 남았다. 아니, 홀로 남지 못했다. 그는 머리를 감싸 쥐며 비명을 질렀다. 방금 전까지 그의 의식을 완벽하게 지배했던 조지 소로스의 차가운 이성이 마치 뜨거운 철판에 떨어진 물방울처럼 증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 억눌리고 봉인되었던 김종영 위 자아가 지옥의 밑바닥에서부터 기어 올라와 그의 영혼을 뒤흔들고 있었다. 그가 자신의 입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모든 포지션을 준비해라 라고 명령한 순간 그것이 더 이상 데이터나 먹잇감이 아닌 돌이킬 수 없는 사형 선고임을 깨달았다. 그의 뇌리에 그가 애써 외면했던 조국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 부채 비율 500%. 그것은 더 이상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평생을 바쳐 빚을 갚고 공장을 돌리고 자식들을 키워낸 아버지 세대의 피와 땀이었다. 우리는 태국과 다르다고 외치던 그 오만한 정부 관료의 얼굴. 그조차도 김종영이 기억하는 이웃집 아저씨 혹은 먼 친척의 얼굴과 겹쳐졌다. 그들은 무능하고 오만했지만 동시에 그들 역시 한강의 기적이라는 신화에 중독된 피해자일지도 몰랐다. 내가 무슨 짓을.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이 손으로 태국을 무너뜨렸다. 이 손으로 인도네시아를 불태웠다. 그리고 이제 이 피 묻은 손으로 내 조국, 내 아버지의 나라에 칼을 꽂으려 했다. 안 돼. 그는 집무실을 미친 사람처럼 서성였다. 태국에서 보았던 모든 것을 잃고 절규하던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여자의 얼굴이 그의 어머니의 얼굴로 변했다.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던 남자의 텅 빈 눈동자가 그의 아버지의 눈동자로 변했다. 멈춰. 그는 인터폰을 향해 달려갔다. 당장 스탠리를 불러 모든 작전을 취소시켜야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인터폰 버튼 앞에서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몸 안에서 또 다른 존재가 그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김종영. 소로스 위 자아가 속삭였다. 닥쳐. 이건 안 돼.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안 된다고. 김종영은 자신의 머리를 주먹으로 치며 절규했다. 그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이것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가 인간으로서 김종영이라는 한 개인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조국을 파괴하는 괴물이 될 수는 없었다. 멈춰. 그는 허공을 향해, 아니, 자신의 내면의 도살인 괴물을 향해 포효했다. 당장 이 공격을 중단하란 말이다. 듣고 있어, 조지. 이 악마 같은 놈아. 멈추라고. 그의 처절한 절규. 그것은 김종영이라는 한 인간이 거대한 시장의 논리와 조지 소로스라는 괴물에 맞서 버리는 마지막 저항이었다. 28편 위선자. 김종영의 절규가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머릿속을 후려쳤던 격렬한 두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대신 뼛속까지 얼어붙을 듯한 한기가 그의 척추를 타고 올랐다. 조지 소로스 위자아가 감정에 휩쓸린 그의 영혼을 비웃으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점점점. 시끄럽군. 그것은 질타가 아니었다. 귀찮은 벌레를 향한 격렬에 가까운 냉소였다. 내 놈의 그 역겨운 감상주의 때문에 하마터면 모든 것을 망칠 뻔했다. 소로스 위 목소리는 김종영의 절규와 달리 그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이건 내 나라야. 네, 위선자. 그 한마디가 김종영의 모든 저항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왜 대한민국은 안 되는 거지? 내 놈의 아버지가 거기 있어서. 소로스 위 자아는 김종영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보며 비웃었다. 그렇다면 묻겠다. 영국의 고통은 즐겼으면서 그 목소리가 김종영의 영혼을 후려쳤다. 1992년 영란은행을 무너뜨렸을 때 너는 환호했다. 국가를 굴복시켰다는 그 짜릿함에 10억 달러라는 막대한 수익에 취해 있었지. 그때 런던 금융가에서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나앉은 은행원들은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니었나. 그건 태국은 어땠지? 소로스는 김종영의 변명을 허락하지 않았다. 너는 내 놈의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방콕 시내에서 오열하던 여자,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하던 남자. 그 지옥도를 보면서 넌 뭐라고 했나? 승리의 대가라고 합리화했다. 아니, 심지어 이건 너무 쉽다고 비웃기까지 했지. 점점점점점점. 그때는 내 놈의 아버지가 아니었으니까 괜찮았나? 그들은 내 놈의 조국이 아니었으니까 찢어발기고 불태워도 되는 거였나?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칼날이 내 놈의 고향을 향하니까 멈추라고. 악마라고. 소로스 위 목소리는 차가운 분노를 담아 김종영의 위선을 난도질했다. 이중잣대. 그것이야말로 이 시장에서 가장 멍청하고 역겨운 짓이다. 내 놈은 지금 네가 그토록 혐오하던 감정에 휘둘려 시장의 원칙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김종영 위 자아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도덕적 명분은 소로스 위 냉혹한 논리 앞에서 위선에 불과했다. 그는 영국의 고통을 즐겼고 태국의 고통을 외면했다. 그는 완벽한 위선자였다. 시장의 조국은 없다. 소로스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시장은 그저 저울일 뿐이다. 병든 것은 가라앉고 건강한 것만 살아남는다. 그게 유일한 원칙이다. 내 놈의 조국은 병들었다. 부채 비율 500%. 그건 국가가 아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거대한 거품일 뿐이다. 우리는 그 거품을 터뜨려 시장을 정화하는 것뿐이다. 네가 하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는 반드시 한다. 그게 시장이다. 소로스 위 자아는 김종영의 영혼을 짓밟고 몸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김종영은 무너져 내렸다. 그의 마지막 저항은 그의 위선만을 증명한 채 끝났다. 점점점. 그래, 김종영의 입에서, 아니, 이제는 완벽한 조지 소로스가 된 그의 입에서 차가운 한숨이 흘러나왔다. 내 말이 맞아.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봤다. 더 이상 고뇌에 찬 김종영 위 눈빛은 없었다. 오직 모든 감정이 거세된 냉혹한 포식자의 텅 빈 눈동자만이 그를 마주보고 있었다. 그는 인터폰의 버튼을 눌렀다. 스탠리, 내 사무실로. 코리아 멜트다운 작전 최종 브리핑을 시작한다. 29편 이중인격자의 논쟁. 김종영은 무너져 내렸다. 그의 몸, 조지 소로스라는 이 거대한 육체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방금 전 스탠리와 괴물들 앞에서 보였던 냉혹한 포식자의 위용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영혼을 걸고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었다. 위선자라고. 그는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소로스 위 자아가 꽂아 넣은 비수는 너무나도 정확해서 김종영 위 자아는 피를 흘리며 반박할 기력조차 찾기 힘들었다. 영국의 고통을 즐겼다. 태국의 절규를 외면했다. 그래, 전부 사실이었다. 그는 이미 괴물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조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선한 척, 인간인 척하려는 것인가? 아니야. 김종영은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김종영 위 자아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 반론을 시작했다. 넌 틀렸어, 조지. 이건 위선이 아니야. 이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섰다. 집무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그 너머로 뉴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영국은 뭐였지? 그들은 늙은 제국이었다. 스스로의 오만함과 낡은 시스템에 갇혀 침몰하던 배였어. 우리는 그저 그 침몰의 속도를 조금 앞당겼을 뿐이야. 그는 스스로를 변호했다. 그래, 영국은 달랐다. 그렇다면 태국의 지옥도는 태국. 그래, 그건 끔찍했지. 하지만 그들은 뭐였나? 빚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어. 실체도 없는 거품이었지. 누군가는 그 거품을 터뜨렸어야 했어. 그게 시장의 논리라면. 그의 변명은 궁색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어떻게든 조국을 공격해야 하는 이 참혹한 명분에서 벗어나야 했다. 하지만 한국은 달라. 그는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 안의 괴물에게 외쳤다. 너는 숫자로만 봤지. 부채 비율 500%. 그래, 미친 숫자지. 하지만 그 빚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 그건 내 아버지 세대가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잿더미 위에서 맨주먹으로 피와 땀을 갈아 넣어 만든 거야. 그의 눈앞에 김종영이었던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새벽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공장에 불을 켜던 아버지의 뒷모습. 기름때 묻은 손으로 건네주던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는 그 맹목적이고도 뜨거웠던 열망. 그건 단순한 거품이 아니야. 그건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렸던 처절한 몸부림이었어. 넌 그걸 몰라. 넌 그저 차가운 숫자노름으로 그걸 찢어발기려 하는 거야. 이것이 김종영 위논리였다. 감정, 조국의, 그리고 다르다는 특별함. 그때 그의 영혼을 짓누르던 소로스 위 자아가 다시 깨어났다. 그 목소리는 이번에도 역시 얼음처럼 차가웠다. 피와 땀, 그 한마디에 김종영이 쌓아 올린 감정의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 감상적인 단어가 너의 방패인가? 좋다. 그럼 그 피와 땀이라는 것의 실체를 숫자로 보자. 소로스 위 자아가 그의 머릿속에 데이터를 쏟아붓기 시작했다. 그 피와 땀이라는 게 정부와 재벌이 유착해서 은행을 금고처럼 서버린 부패인가? 그 몸부림이라는 게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해외에서 단기 외채를 끌어다 무모한 투자를 감행한 도박인가? 그건 위정자들이, 위정자. 그럼 국민은 소로스가 김종영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너는 태국의 국민들은 외면하고 대한민국의 국민들만 감싸려는 건가? 그 거품 속에서 내 집 마련, 신화에 취해 빚을 낸 건 누구지? 그 재벌들이 문어발 확장을 할 때 우리도 선진국이라며 박수치고 환호한 건 누구냐고. 점점점점점점. 그들은 피해자인 동시에 공범이다. 소로스 위 목소리는 한치위 감정도 없었다. 시장은 피해자와 공범을 구분하지 않아. 오직 약한 자와 비효율적인 자를 처벌할 뿐이다. 그런데 너는 그 조국이라는 지극히 사적이고 비이성적인 감정 하나로 이 거대한 시장의 원칙을 거스르려 하고 있다. 김종영 위 자아는 반박할 말을 불불. 그의 논리는 산산조각 났다. 조국은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각했다. 그의 아버지가 흘린 피와 땀은 재벌과 정치인들의 탐욕스러운 도박판에 미끼로 던져진 지 오래였다. 그는 그저 그 아버지라는 단어에 매몰되어 더 큰 진실을 외면하고 있었을 뿐이다. 감정은 약점이다. 소로스가 속삭였다. 네가 지금 느끼는 그 뜨거운 조국에 그것이야말로 지금 너를 가장 나약하게 만드는 족쇄다. 너는 지금 그 족쇄에 발이 묶여 포식자로서의 본능을 잃어가고 있다. 이중인격자의 논쟁, 감정과 원칙, 조국애와 금융 논리, 그 처절한 싸움에서 김종영 위 감정은 소로스 위 무자비한 논리 앞에 처참하게 패배하고 있었다. 30편, 논쟁이, 원칙이 없는가? 김종영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모든 방어막이 뚫렸다. 조국은 특별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흘린 땀은 이미 부패한 시스템의 연료로 쓰였을 뿐이다. 국민들은 순진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들 역시 거품의 단맛을 즐긴 공범이었다. 소로스 위 논리는 완벽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점점점. 그래, 김종영은 패배를 인정했다. 그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다. 점점점. 내 말이 다 맞아. 한국은 병들었어.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저 거품을 터뜨리겠지.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다. 머리로는 완벽하게 패배했지만 가슴이, 그의 심장이 따르지 않았다. 하지만 난 못해. 그는 거울 속의 자신, 그 차가운 포식자의 눈을 바라보며 애원했다. 이성이고 논리고 원칙이고 다 좋아. 하지만 그래도 난 못하겠다고. 내 손으로 내 고향을 찢어발기는 짓은 난 못해. 이것은 김종영 위 마지막 저항이었다. 논리를 포기한 순수한 감정의 거부. 그러자 소로스 위 자아가 폭발했다. 그것은 냉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격려를 넘어선 차가운 분노였다. 못하겠다고. 소로스 위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내 놈은 지금 네가 가진 모든 것의 근간을 부정하고 있다. 못한다. 는 그 유아적인 감정 하나 때문에. 무슨 소리야. 내 놈의 원칙은 대체 뭐지? 소로스 위 자아는 김종영을 신문하듯 몰아붙였다. 나는 원칙이 있다. 시장은 언제나 옳다. 비효율은 반드시 처벌받는다. 나는 그 원칙을 영국에도 적용했고 태국에도 인도네시아에도 똑같이 적용했다. 그것이 나의 일관성이며 퀀텀 펀드가 존재하는 이유다. 그 원칙이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었다. 소로스 위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그런데 너는 내 놈의 원칙은 뭐지? 내 기분이 내키는 대로 한다인가? 내 나라만 빼고 공격한다인가? 그딴 게 원칙이야. 그건 원칙이 아니야. 그건 그냥 변덕이고 떼쓰는 어린애일 뿐이다. 아니야. 너는 나를 괴물이라 욕하고 악마라고 불렀지. 소로스가 그의 말을 끊었다. 하지만 잘 봐라. 정작 원칙이 없는 건 누구지? 일관성 없이 감정에 휘둘리는 건 누구냐고. 그 말은 김종영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망치였다. 그는 자신이 원칙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원칙은 조국이라는 단어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그는 일관되지 않았다. 그는 위선자였다. 소로스 위 말대로 그는 그저 때를 쓰고 있었을 뿐이다. 금융인은 원칙으로 산다. 소로스 위 목소리가 그의 영혼에 낙인을 찍었다. 그 원칙이 탐욕이든 시장 논리이든 혹은 그 무엇이든 그것을 일관되게 적용할 때만이 힘을 얻는다. 하지만 너는 아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로스 위 자아는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그것은 김종영의 존재 이유를 파괴하는 돌이킬 수 없는 한마디였다.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순간 너는 금융인으로서 끝이다. 점점점 느낌표. 김종영의 눈이 크게 떼었다. 금융인으로서 끝이다. 그 말은 조지 소로스 위 몸을 가진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는 깨달았다. 그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다. 감정에 휘둘리는 위선적인 김종영으로 남아 이 냉혹한 시장에서 힘을 잃고 도태될 것인가. 아니면 조국이라는 마지막 감정의 싹을 제 손으로 잘라내고 일관성이라는 원칙으로 무장한 완벽한 조지 소로스가 될 것인가.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는 이 힘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이 냉혹한 시장의 제왕으로 군림하는 이 짜릿함을 이미 맛보았다. 점점점. 그래. 김종영의 입에서 마침내 항복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의 눈에서 마지막으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김종영의 죽음을 애도하는 눈물이었다. 내가 졌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순간 그의 눈동자는 급속도로 차가워졌다. 모든 고뇌가 사라졌다. 모든 감정이 증발했다. 머릿속을 찢어놓을 듯했던 두 개의 자아는 마침내 하나로 합쳐졌다. 아니, 하나가 다른 하나를 완벽하게 집어삼켰다. 그는 더 이상 이중인격자가 아니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거울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더 이상 고뇌하는 김종영이 없었다. 오직 다음 사냥을 준비하는 냉혹한 포식자 조지 소로스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는 천천히 넥타이를 바로잡았다. 그리고 인터폰을 향해 걸어갔다. 스탠리.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들어와.